커튼이 내려가고 조명이 꺼졌습니다. 끈적한 음악과 함께 야릇한 무드등이 켜졌어요. 버스 뒷좌석 커플이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좌석 틈으로 키스하는 입술들이 보였어요. 남자 무릎 위에 앉은 여자 입에서 낮은 음성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남자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쥐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인간의 욕망이 가득한 버스에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로맨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한수진입니다. 올해 57살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산역 앞에서 어떤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여행. 우편함에서 이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이름도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단 하루 온전한 내가 되는 시간. 이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9시 정각. 흰색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탑승하세요. 가이드가 밝게 웃었습니다. 버스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제 또래로 보였어요. 50대 아니면 60대인 것 같았습니다. 모두들 어딘가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외롭다. 나를 되찾고 싶다. 위로받고 싶다. 하긴 저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왔으니까요. 남편은 집에 두고 왔습니다. 아마 지금쯤 소파에 누워서 자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나올 때 이미 빈 소주병 대여섯 개가 거실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남편이 처음부터 저랬던 것은 아닙니다. 15년 전 사업 실패 이후 마시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었죠. 문제는 이 술 때문에 남편이 완전 폐인처럼 지낸다는 거였어요. 32살 아들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아버지와 연을 끊었어요. 엄마도 아버지 이제 포기하세요. 이 말을 뒤로 하고 아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식 때도 저만 불렀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지쳐갑니다. 거기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그저 알코올 중독자 수발을 드는 늙어가는 여자만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가이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행에는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모두들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째,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둘째,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을 묻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하고 작게 환성을 질렀습니다. 오늘 하루만큼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입니다. 각자 자신으로서의 하루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으로서의 하루를 보내세요.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한수진으로 살아보자. 그런데 누군가가 창문의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조명을 줄였어요. 무드등이 켜졌습니다. 달콤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에 저는 당황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지만 곧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던 커플이 서로를 탐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에그머니나 앞자리에서도 좌석 사이로 커플이 입을 맞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버스 안 음악 볼륨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기묘한 소리들이 음악 속에 파묻혔습니다. 실례합니다. 음악 소리를 뚫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옆에 자리 비었나요? 50대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비었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저는 앉기 편하도록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남자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봤는데 왠지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었어요.
앞자리에 있었는데 주변이 갑자기 어수선해져서 뒤쪽으로 왔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뒷자리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도 분명히 오늘 처음 봤을 텐데 현실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한 순간 이렇게 본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본능적인 위안을 주고받는 것일 테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버스는 부산을 벗어나 동해안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커튼을 살짝 들쳐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바다는 보이지 않았어요. 부산 살면서 바다는 왜 이리 보고 싶은지. 그래요. 제가 보고 싶은 건 관광지화된 바다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고즈넉한 바다거든요. 아까부터 옆에 있는 남자는 귀에 이어폰을 끼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주변 소리가 듣기 싫은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어폰이나 챙겨올 걸 그랬습니다.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걸 느꼈는지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가 귀에서 이어폰을 뺐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남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빤히 쳐다보시는 것 같길래요. 그러다 시선이 본인의 이어폰으로 향했습니다. 아, 혹시 이어폰 필요하세요? 한 개 더 있는데 빌려드릴까요? 아, 아니에요. 그냥 이 분위기가 적응이 안 돼서요. 주변에서는 여전히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진짜 이런 버스는 처음이에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전단지 광고 문구가 마음에 들어서 왔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요상하네요. 저는 받아보고 싶어서 이 버스 탄 거였는데 말이죠. 남자의 말에 저는 맞장구 쳤습니다. 저도요. 부산 사는 사람이 받아보고 싶다는 게 이상하다 생각하시겠지만요. 제 말에 남자는 손살에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부산의 바다하고 완전 다르죠. 부산은 관광지잖아요. 이 남자 왠지 저랑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맞죠? 저도 사람이 없는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바다가 보고 싶어요. 버스를 탄 지 1시간. 드디어 이야기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30분 정도 남자와 이야기를 했을 때 버스가 휴게소에 멈췄습니다. 30분 휴식입니다. 가이드가 밝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지만 절반 정도는 어두운 버스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면서 말이죠.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적한 휴게소에는 다른 차량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탔던 승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버스 안에서 하던 행동을 휴게소에서 이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대체 고개를 돌리니 거기에는 여자가 남자 무릎에 앉아 있고 남자의 손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외로워서 이 버스를 탄 거니까요. 하지만 서로 자기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이런 곳인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본격적일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드세요? 고개를 돌리니 제 옆에 앉았던 남자가 손에 따뜻한 유자차 2개를 들고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한 개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 힘들지 않아요. 잘 먹겠습니다. 잠시 앉으시겠어요? 남자가 근처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서 유자차를 마셨습니다. 남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이런 버스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다 죄송하네요. 네, 아니에요. 선생님도 피해자시잖아요. 그래도요. 많이 불편하시면 택시 불러드릴게요. 아까부터 느꼈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흥미가 생겼거든요. 버스를 탔습니다. 아까보다 조명은 더 어두워졌고 음악은 더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분위기는 더 끈적끈적해졌습니다. 아까 그냥 집에 갈 걸 그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남자가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이어폰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귀에 꽂았더니 클래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남자 도대체 누구일까? 매너 있고 품격 있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었거든요. 한번 물어볼까 했지만 우물쭈물하다 결국 못 물어보고 시간은 흘러 버스는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자유시간은 3시간입니다. 저녁 6시에 다시 모입니다. 가이드가 외쳤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어떤 남녀는 손을 꼭 잡고 펜션 쪽으로 사라졌어요. 모두들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같이 걸으실래요? 어느새 다가온 옆자리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럴까요? 혼자보단 아무래도 같이 있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서요.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진 반대 방향이었어요. 관광지가 아닌 아무도 없는 고즈넉한 바다.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저를 챙겨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저는 한수진이라고 해요. 자기소개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 흠칫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본인 이름 말해줘야죠. 수진 씨, 이름 참 예쁘네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던 사람 이름도 수진이었는데 뜬금없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더니 또 뜬금없이 배고프시죠? 여기 맛있는 식당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여기 잘 아세요? 작은 어촌 마을이라 당연히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이 마을에 제 할머니가 사셨거든요. 그래서 몇 번 와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온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이 남자의 정체가 더 궁금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빨리 안 가면 배가죽 꺼지겠네요. 따라오세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귓가에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부산의 그것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이 남자 결국 자기 이름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모 저 왔어요. 식당 주인과 아는 사이인가 봅니다. 오더니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할머니가 이 동네 사셨다고 했는데 설마 진짜 이모는 아니겠죠. 아무튼 익숙하게 주문을 하고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개구이 괜찮으시죠? 아니, 이 남자가 주문하기 전에 물어봤어야지 다 한 다음에 물어보고 있네. 네, 좋아해요. 좋아한다는 말에 남자가 살짝 움찔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당신 말고 조개구이 좋아한다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남자 은근히 허당기가 있어 보입니다. 식당 이모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운데 숯불이 따뜻했습니다. 아까 제 이름 물어보셨죠? 아, 네. 저는 태준이라고 합니다. 강태준이에요. 아, 태준 씨, 이름이 울림이 좋네요. 익숙한 듯 태준이라는 이름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1963년생입니다. 어머, 저랑 동갑이네요. 반가워요. 남자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만 반가운 건가? 혹시 부산 어디 사세요? 태준의 물음에 저는 해운대 쪽인데 왜요? 저도 그쪽인데.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혹시 국민학교가
국민학교?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강태준, 할머니 손에 자랐던 가난한 남자아이. 하도 꼬질꼬질하게 다녀서 아이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던 아이. 그때마다 내가 애들 말리고 도시락도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줬던 바로 그 아이.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나에게 좋아한다며 수줍게 고백했던 13살 어린아이. 태준이? 해운대 중앙국민학교 강태준? 그 아이가 44년이 지난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아, 수진아. 나 강태준이야. 그러고 보니 세월의 흔적이 녹아 있었지만 태준이의 모습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난 사실 아까 해변에서 내가 이름 알려줬을 때 눈치챘지. 그래. 야, 반갑다. 어떻게 지냈어? 제가 물었습니다. 나야 잘 지냈지. 넌 어떻게 지내? 아, 아니다. 응? 우리 지금 묻지마 관광 중이잖아. 아무것도 안 물으려고.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나 오늘은 인간 한수진만 바라보려고. 너도 오늘은 강태준이라는 사람만 봐줬으면 좋겠어. 태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태준이의 생각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웃는 태준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저도 울컥했어요. 우리 진짜 많이 늙었다. 44년. 길고 긴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수진아, 졸업식 때 내가 고백했던 거 기억나? 응. 나 아직 대답 못 들었어. 그건 내가 그 다음 주에 서울로 가서 그런 거잖아. 태준이는 졸업한 다음 주에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 그거 아냐. 나 여기로 왔어. 응? 이 동네에서 중학교 다니고 서울로 고등학교를 갔지. 그래서 태준이가 이 동네를 알았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44년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 대답 들을 수 있을까? 저는 태준을 봤어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를 배려하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도 너 좋아했어. 태준아.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응. 그리고 지금도 싫지 않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나 지금도 기억나. 국민학교 때 내가 나 챙겨준 거. 응? 도시락도 나눠주고 친구들이 놀리면 대신 막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그런 걸 다 기억해? 그럼 나 너 없었으면 제대로 학교도 못 다녔을 거야.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 나중에라도 너 만나면 떳떳하게 내 옆에 서고 싶어서. 태준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다 너 덕분이야. 태준이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를 배려하던 모습은 44년 전부터 변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수진아. 태준이 침을 꿀깍 삼켰습니다. 우리 오늘만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저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태준이의 양볼에 손을 댔습니다. 태준이 눈을 떴어요. 내 얼굴 보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57살이야. 늙었어. 태준의 눈동자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태준이 저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안겼습니다. 바보는 너네. 너만 늙었어? 나도 늙었어.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 좋아했는 줄 알아? 나는 그냥 내가 순수하게 좋아. 같이 있고 싶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순수하게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 잃어버린 저를 태준이가 찾아주었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6시에 광장에서 모인다고 했지? 태준이 말했습니다. 꼭 가야 하나? 저를 봤습니다. 난 그냥 여기서 너랑 이러고 있는 게 더 좋은데. 제 손을 그대로 입을 가져가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뭐 하는 거야? 간지러워. 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 뭐 하는지 궁금하잖아.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를 뒤로 하고 우리는 광장으로 갔습니다. 중앙에 큰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짝들과 붙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가이드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어요. 춤추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춤추세요. 오늘만큼은 모든 게 허락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남자는 파트너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남성의 품에 여자가 웃으면서 안겼습니다. 다른 커플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슬프면서도 행복해 보였어요. 여자는 남자의 목을 감고 남자는 여자의 엉덩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러다 키스도 하겠네. 설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키스를 시작하는 커플. 남자의 손이 더듬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온전히 남자의 손에 몸을 맡기는 모양새입니다. 여기 장난 아니다. 모두가 그만큼 외로운 거야. 외로운 사람들. 모두가 위로받고 싶어 했습니다. 수진아.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춤출래? 앉아있는 제 앞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이 자연스럽게 손등 키스를 하고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 못 추는데. 나도 못 춰. 그냥 흔들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태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난 몰라. 네가 리드해줘. 모두들 상대방을 끈적하게 위로해주는 가운데 태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순수했어요. 우리는 모닥불 가까이로 갔습니다. 음악을 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스텝을 밟았습니다. 태준의 한 손은 제 허리에 다른 손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툴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옆 커플에 살짝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옆 사람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자 태준이가 저를 자신 쪽으로 당기더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나만 봐. 태준이는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나 예전부터 너랑 이렇게 춤추고 싶었어. 태준이 말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 오늘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야, 수진아. 태준이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아까보다는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좀 더 안기고 싶다. 주변에 키스하는 커플, 서로를 탐닉하는 커플들 보니 조바심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는 그저 웃고 있었어요. 바보. 응? 뭐라고? 여기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려. 저는 태준이의 귀에 대고 다시 말했습니다. 너 바보 같다고. 하고 그대로 태준이 볼에 키스를 했어요. 태준이 멈췄습니다. 너 꿈 이루었으면 내 꿈도 이루어줄래? 수진이, 내 꿈? 그래. 오늘 밤 나와 같이 있어줘. 저는 태준이의 입술에 제 엄지손가락을 댔습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줘. 그리고 그대로 엄지손가락을 떼서 제 입술에 댔습니다. 그리고 살짝 핥았어요. 내 입술 맛있다. 순간 얼이 나가있던 태준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의 떨림이 느껴졌어요.
너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저는 태준이를 안았습니다. 태준이는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수진아 가자. 제 손목을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잡고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펜션이었어요. 프론트의 이야기에서 키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펜션 복도에는 어디선가 낮은 신음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내내 태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만히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긴장했구나. 예전 국민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태준이는 반에서 놀림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나서서 태준이를 챙겨주었지요. 그때 알았어요. 태준이는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저는 그대로 태준이의 손을 제 가슴에 대었습니다. 태준이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지 않았죠. 내 심장 소리가 들려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태준이의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역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우리 둘의 심장 박동이 동기화되고 있었습니다. 나도 지금 굉장히 두근대고 있어. 너 혼자만 그런 거 아냐? 저는 태준이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자. 다 잘 될 거니까. 고마워 수진아. 태준이의 박동 속도가 조금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방에 도착했습니다. 더블베드와 멀리 바다가 보이는 작은 창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둑해진 바깥 풍경 너머로 광장의 모닥불도 보였습니다. 태준아 창문 열어줘. 바다가 보고 싶어. 태준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 달빛에 반짝이는 바다. 예쁘다. 응. 저는 태준이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이대로 있어줄래? 태준이의 등에 얼굴을 묻었어요. 따뜻했습니다. 태준아, 응? 나, 예뻐? 부끄러웠지만 물어보고 싶었어요. 57살의 늙은 몸인데 아직도 예쁘다는 말을 태준이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태준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괜히 물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예뻐. 응? 다시 한번. 수진이는 내가 만났던 그 어떤 여자보다도 이뻐. 이렇게 늙었는데도. 그래서 더 예쁜 거야 바보야. 태준이가 제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오로지 태준이의 느낌만 남았습니다. 태준이가 입을 떼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나 너 좋아해. 아니, 사랑해. 태준이의 고백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집에는 남편이. 아니, 그보다 태준이는 솔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태준아, 나는. 쉬, 대답 안 해도 돼.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 다시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더 깊게 들어와서 휘젓기 시작했어요. 57살의 키스는 13살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긴 기다림의 끝에 터진 간절함. 모든 게 이 키스에 담겨 있었어요. 저도 이 순간은 태준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태준아. 저는 태준이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태준이는 제 허리를 감쌌어요. 우리는 천천히 침대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걸터앉아 태준이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볼을 따라 손이 내려왔어요. 목에서 어깨로 내려와 그 아래로. 그리고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다시 입을 맞추며 세상의 껍질을 벗어던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라는 껍질. 비로소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태준이를 보았습니다. 그저 자연인 상태인 태준이는 너무 듬직하고 멋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숨이 가빠졌어요. 태준이 제 등을 쓰다듬었고 저는 태준의 머리카락에 손을 묻었습니다. 그때 태준이가 다시 사랑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44년 동안 이 말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몸은 57살이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달빛 아래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창문에 들리는 파도 소리가 우리의 사랑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어스름하게 밝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태준이의 품에 안겨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태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군데군데 새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룬 남자의 표정이었어요. 태준이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이렇게 있기로 한 거니까요. 태준이의 고운 눈에 입을 맞췄습니다. 태준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인사했습니다. 태준아, 좋은 아침이야. 태준이는 웃으며 모닝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예쁜 수진아, 좋은 아침이야.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일출 보러 갈래?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옷을 입고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좋은 경치를 우리만 보다니 아깝다. 그러게 다른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을 그거 하나밖에 모르나 봐. 수평선 끝이 붉게 물들더니 수줍은 해가 고개를 빼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응.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난 수진이 내가 더 예뻐. 야, 그만 좀 놀려. 기분 좋으면서 일부러 튕겨봤어요. 진짜야, 지금은 내가 내 태양. 태준이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주먹에 맞았거든요. 적당히 해라 진짜. 아야. 알았어. 태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예쁘다는 건 진짜야.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우리는 일출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고 우리를 찬란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산으로 돌아갑니다. 어젯밤에 다들 밤새 무얼 했는지 다들 버스에서는 자고 있습니다. 태준이와 저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준이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13살 태준이와 겹쳐 보이긴 했지만 그때보다 듬직했습니다. 태준아, 넌 어떻게 지냈어? 태준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저를 쳐다보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의대를 나왔고 결혼을 했고 7년 전에 이혼을 했으며 딸은 지금 미국 유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 의사 선생님이야? 응, 나 부산 대학병원에 있어. 수진아, 넌 어떻게 지냈어?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남편이 있고 15년 동안 알코올 의존증으로 폐인처럼 지낸다는 것, 가정폭력이 있어서 아들이 연을 끊었다는 것까지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래서 자기 결혼식 때도 지 아버지 못 오게 했어. 힘들었겠다. 그런데 이런 데 와도 괜찮아? 나도 모르겠어. 여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나온 거야. 제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 된 것을 태준이가 보자 당황해했습니다. 수진아, 나 그래서 어제 너랑 같이 있었던 거 후회 안 해. 걱정하지 마. 저는 일부러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태준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달려 버스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사히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시겠지만 이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여러분만 아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이드가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연락처 교환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태준이가 연락처를 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거절했습니다. 현실에서 너는 저명한 의대 교수님이고 난 유부녀인걸? 그냥 좋은 추억으로만 남기고 싶어? 태준이는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 포옹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야에서 벗어날 때까지 태준이가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제 결심이 흔들릴까봐 뒤돌아보지도 않고 갔거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옥과 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제 나올 때보다 거실에 소주병이 늘어나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남편이 흐릿하게 눈을 떴습니다. 어디 갔었어? 술 떨어졌잖아.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이원수야. 내가 숨겨놨는데 이걸 또 찾아 마셨어? 속이 터졌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지만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눈을 감았어요. 남편의 관심은 오로지 술뿐이거든요. 방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57살의 제가 보였어요. 하지만 어젯밤 태준이는 이 얼굴이 예쁘다고 했습니다. 한수진. 저는 제 이름을 움츠렸습니다. 계속 한수진이라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이 지속되던 어느 날, 여보, 식사해요. 남편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때 제 눈에 보였던 건 소파 위 쓰러진 남편. 여보, 여보. 저의 외침에도 반응 없는 남편의 모습, 누렇게 뜬 남편 얼굴, 부풀어 오른 듯한 복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났어요. 보호자분?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들어 의사 얼굴을 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마스크를 내리면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태준이? 태준이도 멈췄습니다. 수진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6개월 만에 병원 응급수술실 앞에서 재회를 했습니다. 보호자분 죄송합니다. 태준이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환자분 강경화 상태가 심각합니다.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태준이는 일부러 말투를 바꿨습니다. 알코올성으로 보이고요. 복수도 차 있고 간성뇌증 징후도 보입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가 가능할까요? 지금 당장은 응급처치만 해드렸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금주가 필수고 상태에 따라 간이식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겁니다. 간이식이라뇨? 누가 저 사람에게 간을 이식해 주겠습니까?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했습니다. 일단 입원하시고 경과를 지켜보시죠. 네. 태주는 환자를 보러 돌아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역시나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위독함도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보호자 대기실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하염없이 돌아갔습니다. 벌써 3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간호사로부터 호출이 왔습니다. 보호자분, 담당 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저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태준이가 있는 진료실로 갔습니다. 수술을 막 끝내서인지 아직 옷을 다 갈아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온몸에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를 보자 살벌했던 태준이의 눈빛이 언제 그랬냐는 듯 누그러졌습니다. 우리 남편 괜찮니?
저는 일단 남편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태준이가 한숨을 쉬더니 이야기했어요.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내 남편 지금 많이 힘들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지금 간 상태가 심하게 안 좋아. 간이식이 필요한데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어때? 간이식 해줄 수 있어? 내 아들의 간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금 아들은 남편이랑 연을 끊고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어. 아마 힘들 거야. 그래도 연락 한번 해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간이식하면 우리 남편 살 수 있어? 가능성은 반반이야. 하지만 사람 목숨 살리는 게 우리 일이잖아. 최선을 다해볼 수밖에 없지. 그럼 내가 한번 아들을 설득해 볼게. 아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일 남편의 상태, 간이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아들, 저는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가능성이 있다면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지금 간 기증 가능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할게요. 고맙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이 남편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희생을 결정한 아들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일부러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날이 되어서야 마주쳤습니다. 아빠, 수술 끝나면 건강하게 봬요. 혹시 이 수술을 계기로 부자 관계가 회복되는 걸까요? 저는 거기까지 기대를 했습니다. 몇 시간 뒤 태준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저와 며느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술은 성공했어.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며느리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기증자도 건강해. 조금 있으면 회복실로 옮길 거야. 환자는 중환자실로 가서 경과를 살펴볼 거고. 그런데 며느리가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과 아는 사이세요? 아, 내 국민학교 동창이야. 어머, 이런 인연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하고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태준이도 같이 고개를 숙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빠르게 회복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남편도 하루하루 상태가 좋아져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고 곧 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퇴원 전날 태준이 왔습니다. 퇴원하시면 꼭 금주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정말 위험하셨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보호자분, 태준이 저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연락처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그렇게 퇴원을 했습니다. 남편은 한 달 정도 진지하게 금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자 다시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보, 당신 뱃속에 있는 그게 어떤 간인데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증한 건데 다시 술에 손을 대? 딱 한 잔이야, 여보.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태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준아, 남편이 다시 술 마셔. 어떻게 해야 해? 병원으로 당장 모시고 와. 내가 다시 검사해 볼게.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환자분, 또 술 드셨다면서요? 태준이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딱 한 잔 마신 건데 이 사람이 호들갑을. 호들갑이라뇨? 환자분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검사 수치 보세요. 다시 악화되고 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악화되면 다시 수술을. 태준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환자분,
자녀가 부모를 위해 간을 기증하는 게 당연한 줄 아세요? 그거 다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 처음이었어요. 지금 의료 체계가 많이 좋아져서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귀한 간을 환자분을 위해 아드님이 기증해 준 거예요. 네. 또 수술하면 된다고요? 또 수술하고 상태가 괜찮아지면 또 술 마실 거고 상태가 또 안 좋아지면 또 수술할 겁니까? 전 못합니다.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망가지려고 작정한 사람한테 어떻게 귀한 간을 들여서 수술을 합니까? 다른 병원 가보세요. 태준아. 저는 그만 태준이의 이름을 부르고 말았어요. 태준이가 저를 보더니 보호자분만 남고 환자분은 나가보세요. 남편을 내보냈습니다. 둘만 남은 진료실. 태준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힘들지? 응.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사실 남편분 이 수치는 많이 절망적이야. 적어도 몇 년은 금주를 했어야 했는데 어쩔 수 없잖아. 태준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힘내. 내가 옆에 있어줄게. 그래, 고마워. 6개월 후 남편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응급실로 데리고 갔고 태준이 달려 내려왔습니다. 수진아, 사람들 앞인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저는 손가락을 들어서 가리켰습니다. 태준이 뛰어갔습니다. 몇 시간 후 다시 돌아온 태준이는 일단 안정은 시켰는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까지 끼고 누워 있었어요. 누렇게 뜬 얼굴. 나와 35년을 함께한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뒤에서 태준이가 다가왔습니다. 태준아, 나 각오는 되어 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나 지난 몇 개월간 내 남편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 우리 말고 아무도 없던 중환자실 유리벽 앞에서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했잖아. 그걸 보는 게 힘들었거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이후로 하루도 너를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 태준아, 사실 저는 태준이를 봤습니다. 너 덕분에 버텼어. 너 생각하면서.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입원 중인 남편이 잠깐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아들에게도 미안하고 당신한테도 고마웠어. 저는 남편의 말라비틀어진 손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제 쉬세요.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 사람들과 멀어져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다니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난 괜찮다.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해 주었어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슬프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35년의 무게를 내려놓아서 후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태준이가 조문을 왔습니다. 하얀 국화를 영정사진 앞에 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준이 제 손을 잡았어요. 힘내세요.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며느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아들이 나서서 인사했습니다. 간이식 수술 때 만났었으니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애써주셨고 가시는 길까지 함께 해주신 것도 감사드려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태주는 아들과 악수를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아들이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무렵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아들은 혼자가 힘들면 자기들과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러자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그 선생님 말인데요. 태준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었는지 우리가 동창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혹시 그분 좋아하세요?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 때 그분을 보는 엄마의 눈빛이 많이 달랐어요. 그게, 엄마, 괜찮아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의 행복을 찾으세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지금도 아버지에게 좋은 감정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술 드시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데 좋을 리가 없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엄마가 불쌍했어요. 하루빨리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라고 또 바랐어요. 이 아이가 나에 대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마시고요. 그래, 고마워. 그 선생님 좋은 분 같던데 잘해보세요. 저는 엄마만 행복하면 돼요. 우리 아들은 정말 좋은 아이였구나. 남편이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태준이와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니? 이따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나 하자. 수진이가 만나자고 하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지. 오늘 저녁에 보자. 병원 근처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면 안 바쁠 리가 없죠. 태준이를 위한 조그만한 배려였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태준이가 왔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요즘 어떠니? 집에 혼자 있는 거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 텐데. 태준이는 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하지만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 어색한 침묵. 태준아. 응? 지난 1년간 고마웠어. 너 만나고 나서 나도 좋은 쪽으로 많이 변한 것 같아. 난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냐. 정말 고마워. 친구끼리인데 뭐. 저는 태준을 봤어요. 우리 친구 이상이잖아. 태준이가 식사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나 고백할 게 있어. 응? 난 의사로서 자격이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속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나 정말 최악이지. 태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태준이의 옆자리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아니야. 실은 나도 그랬어. 끝나길 바랐어.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나도 빨리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인간 한수진으로 살고 싶었어. 그날 그랬던 것처럼. 묻지마 관광버스를 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아, 응?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될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진아. 레스토랑에 흐르는 음악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44년의 기다림. 그리고 또다시 1년 끝에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준이의 집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엄마 축하드려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는 미국에 살고 있는 태준이의 딸을 만나야 합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태준이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너무 긴장 안 해도 돼. 만나보면 알겠지만 정말 좋은 아이야. 공항 출국장에서 젊은 아가씨가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아빠, 29의 앳된 얼굴이 보였어요. 어서 와라. 아빠 품에 안기는 귀여운 딸.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도 잘 부탁드려요. 실제로 보니 정말 반가워요. 두 분 초등학교 동창이시라면서요. 44년 만에 만나다니 정말 로맨틱해요. 태준이 딸의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거 완전 운명 아니에요? 딸이 신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요즘 아빠가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이혼하고 7년 동안 힘들어 하셨는데 완전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영상 통화할 때 얼굴 표정이 완전 달라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빠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저야말로 잘 부탁해요. 전 아빠가 행복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태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이가 좋은 부녀였습니다. 너 너무 말이 많다. 에이, 어때요?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말없이 침묵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가 동거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해운대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바닷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벌써 59살이 되었어. 그러게, 시간 참 빠르네. 너와 함께 나이를 먹어서 나는 참 기뻐. 태준이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키스 타이밍인데. 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집에 가서 해줄게. 아니, 그거 말고. 응? 그거 말고. 그럼 혹시 그거? 태준이 너도 참 아직 젊다.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도 했으면서 참. 어라? 수진이 너 뭐 생각하는 거야? 태준이가 웃었습니다. 결혼 말이야. 우리 결혼할래? 앞으로도 평생 함께하자. 태준이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결혼? 이거 손가락에 끼워주고 싶어? 저는 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아, 응? 결혼도 좋지만 난 지금이 더 좋아. 지금? 응. 우리 지금처럼만 있어도 충분해. 서류 한 장이 뭐가 중요해?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 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난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해. 인간 한수진의 이름으로 평생 내 옆에 있을 거야. 너도 그래 줄 거지? 태준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충분하다면 나도 좋아. 그래도 저는 태준이 손에서 반지를 뺐습니다. 이 반지는 잘 받을게. 어머, 너무 예쁘다. 태준이 다시 반지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건 남자가 끼워줘야지. 그리곤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영혼을 약속하는 반지였습니다. 태준아, 고마워. 나 너무 행복해. 사랑해. 수진아, 나도 사랑해.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난 59년 동안 살아오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태준이가 제 이마에 키스를 했어요.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마치 우리 앞에 펼쳐진 새로운 미래 같았어요. 요즘도 저는 매일 아침 태준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함께 장을 보고 요리도 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런 일상이 제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들은 가끔 찾아옵니다. 엄마 더 젊어지셨네. 사랑이 좋긴 좋은가 보다. 라며 놀리고 가요. 태준이의 딸도 영상통화로 아빠, 저도 아빠 같은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함께 웃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깟 서류 한 장이 뭐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죠. 44년을 기다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7살 한수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일상에 갇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그 역할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수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묻지마 관광버스에 올라 44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고 1년을 기다려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빛나는 사랑. 결혼이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입니다. 57도, 60도, 70도. 당신의 행복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 딱 좋으니까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